소개 멘트가 엄청 거창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우리 촌철님께 선보이는데요. 이름하여 정치 어때입니다. 두 분의 전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뭐 두 분은 잘 아시는 관계시죠? 네, 네. 아주 좋은 의원이십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 뭐 캠미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알찬 어떤 토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라이브를 못 봤고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땠어요? 평가요? 네. 굉장히 전 잘하고 계신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30일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뭘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우선은 아주 활발하게 소통한다 그 모습 자체가 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본인도 좀 편했고 듣는 사람들 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신동호 시인이 이른바 저작거리 화법. 예, 뭐 저작거리 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중적 언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야구하고 골프도 그렇고 무슨 운동할 때 힘 빼고 치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은 쉬운데. 네,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 힘 빼는 게 어려운데 어제는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힘이 빠진 상태로 하니까 본인도 좀 편했고 듣는 사람도 좀 편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일부 부동산 문제나 뭐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을 흐린 게 있어요. 민감한 사안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들도 있었죠. 그런데 대체로 질문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기보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도 좋았다고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이제 의원으로서도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대표 시절 함께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표 시절에 어떤 말하는 거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한 게 혹시 차이가 느껴지셨으면 아니면 거의 똑같던 거예요? 어땠습니까? 주로 힘 빼고 하는 거는 그때도 그러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 말씀은.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힘이 빠진 오히려 더 그렇게 그게 좋았고 두 번째는 아까 저 오면서 제가 신동호 시인 얘기도 들었는데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당 대표나 저도 뭐 원내대표 하면서 또는 대변인도 해봤을 때 얘기는 날이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야당일 때는. 예, 그렇게 특히 야당일 때. 그리고 두 가지죠. 우리 입장을 해명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지만 취임한 이후에는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지만 나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식의 화법이 좀 어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오신환 의원님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힘을 뺀다는 게 기본적으로 내공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9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까지 낙선도 3번이나 하셨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또 광역단체장 대통령까지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면서 갖춰졌던 정치인으로서의 내공 그리고 그 자신감이 결국엔 힘을 뺄 수 있는 그 깊이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정치인답게 아주 구체적이고 뭔가 좀 곤란한 질문에 있어서는 조금 회피하면서 피해 나갈 수 있고 약간 두리뭉술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30일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한 관세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외교적 측면에서는 사실 좀 처음 다루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사실 또 그 분야는 특히나 말을 좀 아껴야 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협상 파트너가 있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관세 문제는 지금 뭐 4일 앞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지금 데드라인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데
거기 평소 지금 다른 어떤 120분간의 그 기자회견에서 가졌던 자신감과 달리 네.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지금 의원님 예. 말씀하신 이제 4일 앞 남았더니 이제 그 줄라이 패키지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지금 이제 7월 8일 날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니까 그렇죠. 지금쯤은 어느 정도 협상 관계 속에서 어떤 윤곽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네네.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양쪽이 뭘 지금 원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양쪽이라고 하면 미국이 그럴 수도 있지만 대도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역시나 근데 어쨌든 그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100일이 아닌 30일 만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또 이렇게 타운홀 미팅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초짜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 네. 이전에 정치인이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경험치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도 있었고 광주 가서 타운홀 미팅도 예. 했고 그러니까 어떤 대국민 소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야 대표 불러서 같이 이제 그 회동도 했고 어제는 또 이제 5개 정당 대표 네. 불러서 회동도 했고 대야 소통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양쪽의 소통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일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의 그 핵심은 3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그 노력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얘기들을 잘 들어주는 그런 경청. 모습들, 경청이 이제 소통과 관련된 건데 예. 그래서 이 소통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평판이 좋은 거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아하. 다양한 형태죠. 지금 뭐 야당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또 언론, 대국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이 잘 안 보이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예. 그래서 저는 이 소통하는 모습 자체로서 저는 점수를 할 절반은 따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오신환 의원님도 정치해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민원인들 또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할 때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돼도 들어만 줘도 반은 만족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저는 가끔 의아했던 게 아니 요즘 같은 그 저기 뭐 SNS 시대에 굳이 시장통 돌면서 그렇게 악수를 하는 게 무슨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들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리 하냐 전혀 아니다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치인들이 아웃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뭐 눈에 요즘은 저 콧배기도 안 보인다. 이제 이런 평가가 정도는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늘 있어요. 나와요. 눈에 콧배기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늘 나와요. 이건 뭐 그냥 일상적인 경고로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한 개 뭐 있냐. 이러면 약간 노란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목에 힘들어갔다. 세 번째 이거 완전히 이제 빨간불 들어온 건데 그 목에 힘들었다는 얘기는 잘 안 보이는 이유를 뭐 중앙당에서 바쁘거나 다른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너 저 의원 배지 몇 번 달고 이러니까 너 잘났다고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지. 너 목이 힘들어갔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는 계속 내가 그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옆에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죠. 대중정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구중궁궐에 갇히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초기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했었어요 한번. 근데 한 1년 차, 2년 차쯤 되면 여론도 나빠지고 가면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이 나빠질 때도 더 열심히 다녀야 된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그 소통에 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리고 그 이전의 정치인들 대통령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현장 중심형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해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또 행정의 일선에서
아주 복잡 다단한 이해관계자들과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런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와서 그것이 네. 높은 점수를 받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여러 가지 부담들 또 싫은 소리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그것을 돌파해내면서 소통하려는 의지는 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난제가 아주 뭐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국민들한테 실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국민들의 기대치에서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니까 이것이 1년 2년 지나면서 과연 그 성과를 기대했던 것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특히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지금 경제 문제, 우리 저 서민들의 경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또 여러 가지 외교 한미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처해져 있는 난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통의 과정과 이제 또 한편은 생산적인 결과가 그럼 이제 생산적이냐 예, 이제 그렇죠. 이걸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고. 통상적으로 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기대하는 시점은 한 1년 반쯤 지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1년보다도 1년쯤부터 약간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 연말쯤 내년 연말쯤이면 아마 그 대통령께서 오늘 같은 어제와 같은 어떤 그 기자회견만 갖고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기자회견은 뭔가 답을 기다린 것보단 뭘 하겠다는 의지나 어떤 그 기본 방향 이런 걸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궁금증을 풀어주는. 태도나 어떤 자세 뭐 그리고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한 시점이라면 1년 반쯤 지나면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이제 how to 또는 이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수단이 많다. 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썼느냐, 네. 그 수단의 결과가 뭐냐 이런 걸 묻기 그렇지.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오신환 의원님도 얘기하신 거지만 그 한 1년 반쯤 내년 연말쯤에 이런 만약 타운홀 미팅이나 기자회견이라면 어떤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아마 대통령도 아실 거예요. 워낙 그 지방자치단체장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점 됐을 때 어떠한 답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소통의 어떤 방식이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이제 큰 틀에서 두 개, 정책 방향하고 인사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생 정책이라든지 외교 안보 정책이라든지 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오 의원님은 이제 통상 대책이 있는 거냐 이것도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거 하나하나 분야별로 또 지키는 좀 너무나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제 통상 관련해서는 네네. 어제 발언의 맥락으로 봐서는 그 줄라이 패키지 어떤 이 시한에 굳이 구애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간접적 의사표시를 한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로서는 그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없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 국가가 갖고 있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만을 예외적으로 놓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큰 난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또 다른 여러 국가들과의 비교했을 때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지금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그 실용주의 그리고 굉장히 자국 이익을 지금 천명하고 계신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그 줄타기가 굉장히 간단하지는 않다.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은 또 전승절전 뭐 참석을 요청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갈 것으로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백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국무장관이 방안을 지금 취소해 버렸잖아요. 전격적으로 어저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미국한테 시그널을 줄 것이며 지금 한미 관계 속에서 관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과제인데 그것이 미국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뭐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으로 할 수 없었던 또 국회의원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로서 느껴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초기에 잘 돌파해 내느냐가 사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맥락에서 하나 좀 제가 보는 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얼마 전에 미국 다녀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국의 카운터파트도 만나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물로 어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현재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우리 측 관계자한테 전달했으리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그래서 어떤 보고에 기초한 판단 또는 어쩌면 약간의 희망사항 이런 네.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통상 문제와 관련돼서 관세 문제와 관련돼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해요. 일본에 대해서는 버릇없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쭉 얘기하고 하면서도 아마 이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런 이해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이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30일이고 뭐 사실상 그 전에 거의 한 5, 6개월 가까이가 정상적인 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그 양해 좀 기다려줘.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좀 제가 좀 우리 청취자들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미 관계 입장에서 땐 그리 어려운 파트너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관철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 매를 들어가면서 그 때리려고 하는 말 안 듣는 그 어떤 파트너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좀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 일본이 더 우선순위가 될 지금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는 측면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국가들과 지금 관세 협상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기타 국가들이 어떻게 관세 협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특히 일본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 기준점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약간의 무언의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지금 G7 정상회의에서도 뭐 그거는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만남이 불발됐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그리고 지금 전승절 중국의 80주년 정승절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저는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태연하고 뭐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다.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 또 한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고 관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을 먼저 압박하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그 부담이 더 크게 우리 한국으로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아까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 거죠. 편한 파트, 약간 쉬운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본하고 정해지면 그 룰에 거의 그 90% 내지는 뭐 거의 비슷하게 한국은 그냥 규정되지 않을까. 일본도 그랬으니까 니네도 받아라. 예, 예. 지금 뭐냐면 실제로 처음에 그 일반 관세 미료를 할 때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통상 관계라든지 또는 군사적 동맹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한국하고 일본은 유사해요. 예. 그래서 당시 초기에도 우리가 일본 보고 하자 이렇게 서두르지 말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탄핵돼 가지고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행 정부가 그거를 서둘러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일본 또는 유사한 국가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의 어떤 관세 수준이 결정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는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이런 점. 철강은 이미 사실상 거의 손 들었다고 봐야 돼요. 품목별 관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일본에게 가해진 또는 일본에게 규정된 수준을 그대로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게 이제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그럼 문제죠. 뭐 두 분 공이 지금 일본이 먼저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20억 화이팅 이렇게 지금 외쳐야 돼요. 예. 저기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단은 많다라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아주 강력한 한 방이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은 좀 큰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죠. 예. 예,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내수 경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자금의 흐름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큰 관심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책으로 중심해서 지금 뭐 6억 대출 한도를 발표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뭐 맛배기로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잃어간 것처럼 이 공급 확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언급은 없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신도시에 대해서 잠깐 예. 언급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신도시를 뭐 인위적으로 더 새- 계속 만드는 것이 맞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계획의 예.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상당 기간 2, 3년 동안 인허가가 굉장히 절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 다가올 것이 더 큰 부동산의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몇 년 뒤에 이제 예, 현실화된다? 그렇죠. 예, 2, 3년 뒤에는 그것이 현실화되고 결국엔 공급이 절벽을 이루면서 거의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실책했던 부분들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고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신중한 면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수요 억제책으로 일시적으로는 지금 불을 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극약 처방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도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뭔가를 막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을 예. 했어요.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또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 부분 관해서 신도시를 더 추가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발언을 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근데 그건 뭐냐 도대체 비책이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된 거거든요. 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책이 하나 있고 수요 억제책이 있고, 예.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 세제 정책을 포함해서 그 금융 정책 이런 것들로 나눠질 거예요. 네. 근데 첫 번째 공급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신도시 건설 이미 기 확정된 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외에도 이제 도심 지역을 고밀화하거나 네. 예, 추가적으로 해서 또 아니면 일부 지역을 좀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호텔들도 막 비어 있는 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상가들을 약간 좀 전환해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런던이나 베를린 이런 데서 많이 쓴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주 근접이죠. 네.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 그 상가의 장점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 마이너한 그러니까 작은 정책 또 대규모 신도시와 같은 큰 정책을 아마 곁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수요 억제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지금 금융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 외에도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는 똘똘한 한 채 문제로 갈아타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예를 들면 이
사실 똘똘한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를 좀 저희가 고민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다 얘기하면 또 다른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말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똘똘한 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 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스러운 거는 신도시를 자꾸 공급할수록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더 확산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그 미래의 문제를 계속 확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더 근본적 이 이재명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게 전월세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작게는 3개월, 크게는 한 6개월이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이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동산 정책에서 사실은 이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수요 억제책이라고 하는 금융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믿고 공급을 확대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저는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세제나 더 나아가서는 뭐 지금 금융정책 같은 것들로 계속 억제를 하고 규제를 하려고만 한다면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심리나 그리고 특히 실수요자들 또 신혼부부나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사다리로서 집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부분들을 억누를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어떻게 공급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두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어차피 앞으로 쭉 진행될 거니까 그때 짚도록 하고 검찰개혁 있잖아요.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추석 전 얼개는 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개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입법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아마 추석 전에 최소한 민주당의 입장이 확정돼야 되겠죠. 그리고 법안 처리 과정이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 얼개라고 하는 걸? 얼개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게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건 있는데 그거 말고 당론 발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네. 그 안들을 모아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법안 제출 안 해도 기존의 법안 갖고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안이 8월 안으로 확정되고 그래서 9월 중에 이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0월 추석인데 그때 그 전이기 때문에 9월 안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확정되고 프로세스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10월에는 통상 국감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법안 처리가 본회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조직 개편, 인원 재배치 또 그렇죠. 등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얼마를 둘 거냐. 아마 그 문제가 이제 법무부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정성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제일 해결해야 될 게 그 시행 유예 기간을 그렇죠. 법률에 6개월로 해야 될지 1년으로 할지 그 문제가 법무부에서 실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지금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정 정도 검찰 개혁도 다 완성하지 못하면서 검찰 모두를 적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종착점이 어디냐. 결국엔 국민들한테 어떻게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혜를 줄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정부나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만으로 간다면 저는 또다시 이 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검찰 개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 관점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냥 수사 기소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뭐 기소청을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뭐 힘을 완전히 빼가지고 차라리 검사가 하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뺏으려고 할 것이냐, 어디까지를 본인들이 원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종국에는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것으로 귀결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날 뭐 어저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나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에서 피해를 본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속에서 검찰 개혁을 어프로치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검찰을 다 적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검찰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나쁜 관행들 또 아니면 무한 권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 줄대게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국민들한테 검찰권을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라는 쪽에서 좀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제 정책 사안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만 좀 만족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 인사. 예. 인사도 좀 잠깐 짚어줄 텐데 이제 개개 인사의 적합성, 부적합성을 여기서 논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인사 스타일이 혹시 좀 잡히는 게 있으세요? 세 가지 정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요? 첫째는 이 일의 능력과 역량, 전문성이죠. 이게 있느냐. 그걸 중시한다.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용성인데요. 실용성이란 건 뭐냐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좌우 네 편 내 편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 뭐 했냐 이거 별로 중요하게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이제 인사의 고민인데요. 이 부분은 뭐 즉 대통령께서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국민적 눈높이 이 문제는 모든 정권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쓰려다 보니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여놓으면 사람을 못 쓰고 또 그렇다고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하자니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정권의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그 도덕성과 국민적 눈높이를 어느 선에서 맞춰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의 인사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의 이제 숙제죠. 저는 대통령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맞췄다고 봐요. 전문성 있는 사람, 그다음에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그 포함해서 같이 갈 사람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 국민적 눈높이에 정 부합되지 않는 지난번에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처럼 그런 경우는 중단에 그만두게 하고 상당히 사는 사람들은 검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끌어안고 가지 않는. 그럼 하나만 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어제 임명 동의 표결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그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 봤을 때 그 저는 뭐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보시고. 일부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일부 해명되지 않는 이 금액 돈의 문제 있고 또 예를 들면 경조사라든지 출판 기념회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온 것도 본인도 시인을 했고 배추 투자. 배추 투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게 그 시중에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면 김민석 후보의 재산이 너무 없어요. 정치학원 빼려면 1억도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는 재산 증식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이런 사람 아니다. 부패로 축제는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일단 한번 그 공과 사는 구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이렇게는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김민석 총리 이 말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재산이 그만큼 없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 그 아들의 유학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 가려져 있는 측면은 국민들은 그거보다 그 이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초기에 그리고 이제 뭐 거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분명히 표결로서 될 거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소위 이제 삼실 인사라고 하잖아요. 삼실? 실력, 또 실용, 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굉장히 뭐 과감하면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제 그 정치권에서의 국회의원들을 국무위원으로 대거 8명, 뭐 총리까지 8명이고요. 그리고 청와대 간 인사들까지 하면 12명이 그렇죠. 이제 기용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도 일정 정도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 국정 장악력을 놓지 않고 가겠다. 그리고 국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탄력 있게 또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들을 이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제 태권브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철수하고 영희 철수는 안 나옵니다. 태권브에 사실 철이가 나오는데 예, 철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어책에 예. 철수야 놀자 영희야 네, 놀자. 네. 근데 태권브에는 철이와 영희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신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것이 사실 지도자가 그 어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공직자들이 그 행동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뭐 줄타기 하는 식으로만 바라본다면 사실 쓸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지자체장을 해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세세하게 더 이제 그러니까 토크거리가 될 예. 사안들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저 도덕성 문제는 이 신호탄이 열린 거예요. 그냥 그 늘 정권 초기에 장관들 쭉 하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청문회가 줄줄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후를 좀 기약을 하면서 네, 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치화대 시간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화요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